우리나라 삼국지. 제69부 서동요. 진평태왕에게는 공주가 셋이 있었는데 그 첫째가 천명이고 둘째가 덕만 그리고 셋째가 선화였다. 마야 왕후가 죽고 아들이 없었으므로 왕위는 자연히 장녀인 천명에게 이어져야 했다. 하지만 태왕은 진지태왕의 아들인 용춘을 마음에 두고 있었다. 폐위된 진지태왕이 유궁에 갇혀 있다가 3년 만에 죽었을 때 용춘은 아버지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어렸다. 진평태왕은 어린 조카를 가엾게 여겨 자식처럼 아꼈다. 이리하여 용춘은 태왕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자라났다. 이들은 곁에서 보기에 셈이 날 정도로 다정한 부자지간이었다. 진평태왕은 용춘이 상처받을까 두려워 궁인들에게 진지태왕에 대해서는 일체 발설치 못하게 했다. 하지만 영원히 용춘의 눈과 귀를 막을 수는 없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용춘이 관례를 치를 나이가 됐다. 용춘은 성품이 온화하고 공손하여 태왕과 왕후는 물론 왕실과 조정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다. 태왕은 용춘을 위한 성대한 관례식을 열었다. 예식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한 마음으로 용춘이 신라의 기둥으로 거듭나기를 기원했다. 예식이 끝난 후 용춘은 진평태왕의 부름을 받고 침전으로 갔다. 진평태왕은 방으로 들어온 용춘을 가까이 앉혔다. 오랜 머뭇거림 끝에 태왕이 어렵게 얘기를 꺼냈다. 이제 너도 어른이 되었으니 알아야 할 일이 있다. 진평태왕은 지난날 궁정에서 벌어진 참극을 되도록 담담히 털어놓았다. 얘기를 모두 듣고 난 용춘은 한동안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아버지인 줄만 알았던 태왕은 생부가 아니었고 얼굴도 기억하지 못하는 친아버지의 죽음은 너무나 비참했다. 더구나 자신을 낳아준 아버지의 죽음이 길러준 아버지와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이 그를 절망의 나락으로 밀어넣었다. 용춘은 진평태왕의 고백을 들은 이후로 여러 날 고민했다. 그리고 궁궐을 떠나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용춘은 분노와 시리에 찬 생부의 모습이 자꾸 떠올라 더는 궁에 머물 수가 없었다. 아무도 몰래 궁을 빠져나온 용춘은 화랑도의 풍월주인 문노를 찾아갔다. 문노는 어릴 때부터 용춘에게 학문과 무예를 가르친 스승이었다. 내 집에 유하도록 해라. 문노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용춘은 그날부터 문노의 집에 머물며 가르침을 받았다. 문노는 용춘의 기상과 재주를 아껴 성심을 다해 가르쳤다. 용춘은 문도의 낭도가 된 이후에도 매사에 겸손하고 신의를 중시했다. 그는 남을 위하는 일이라면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베풀었기 때문에 얼마 안가 낭도들의 신임을 얻게 되었다. 용춘은 낭도들과 마음을 터놓고 교유했는데 그 중에서도 부제인 비보랑 형제와는 결의 형제를 맺을 정도로 가까웠다.
영춘은 비보랑을 형으로 섬기고 비형랑을 아우로 삼아서 마치 제 목숨처럼 사랑했다. 그렇게 3년이 지난 어느 날 문노가 용춘을 따로 불렀다. 네가 내 뒤를 이어 풍월주의 자리를 맡아라. 문노는 용춘을 어릴 때부터 보아왔기 때문에 그의 됨됨이를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용춘이라면 화랑도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 있으리라 확신했다. 저는 아직 그런 무거운 짐을 질 수 있을 정도로 여물지 못했습니다. 용춘은 극구 사양했다. 그의 입장에서는 부재로 있는 의형 비보랑을 제치고 풍월주의 자리에 오를 수 없었다. 이는 신의를 저버리는 것이었다. 용춘이 워낙 완강히 거부했기에 문노는 할 수 없이 비보랑을 차기 풍월주로 지명했다. 그리하여 부재인 비보랑이 문노의 뒤를 이어 풍월주의 자리에 올랐다. 문노의 문화에서 오랫동안 가르침을 받았던 비보랑은 스승의 법제를 그대로 이어받았다. 그는 신분이 미천한 자라도 능력이 있다면 발탁했고 약한 자를 돕는 데 힘을 아끼지 않았다. 용춘도 전력을 다해서 비보랑을 옆에서 보좌했다. 이때 화랑도 내에서는 아직도 미실의 힘이 크게 작용하고 있었다. 설원랑 이후 낭도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배분과 인망이 높은 문노에게 풍월주 자리를 넘겨주긴 했지만 여전히 미실은 낭도들 사이에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풍월주의 자리가 문노에게 돌아가자 미세의 신복으로 굳은 일을 도맡아 했던 미생의 불만은 더할 나위 없이 컸다. 풍월주의 부재로 있을 때만 해도 자신이 다음 때에 풍월주가 되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것이다. 미생은 화랑도 안에서의 연륜과 명성으로 보아서 문노가 자신의 위에 서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었다. 하지만 새파란 비보랑이 문노의 제자란 이유로 자신을 제치고 풍월주가 된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신사가 뒤틀린 미생은 미실을 찾아가 볼멘소리를 하는 한편 비보랑이 하는 일에 사사건건 반대했다. 특히 신분을 중요하게 여겼던 미생은 비보랑이 미천한 신분의 낭도들을 인재라 하여 묘직에 등용하는 것을 결사반했다. 이로 인해 화랑도 내에 비보랑을 따르는 무리와 미생을 따르는 무리가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게 된다. 이처럼 화랑도 내에서 당파가 나뉘게 되자 비보랑은 걱정이 되어 용춘을 불러 의논했다. 이를 어찌하면 좋겠는가? 스승님께서 그토록 화합을 강조하셨건만 내 대에 이르러 네 분이 일도록 했으니. 용춘이 비보랑을 위로했다. 이게 어찌 형님 탓이겠습니까? 이 모두가 미실 공주께서 원화가 됐기에 생긴 일이 아닙니까? 너무 심려치 마십시오. 하지만 스승께서는 이를 잘 무마하여 갈등이 없도록 하셨네. 아무래도 내 능력이 부족하여 이처럼 분란이 일어난 것이 아니겠나. 용춘은 고개를 저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형님께서는 누구보다도 낭도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실 분입니다. 한동안 고민하던 비보랑은 결국 스승인 문노를 찾아가서 풍월주의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문노가 버럭 화를 내며 비보랑을 꾸짖었다. 네 어찌 그리도 나약한 소리를 하느냐? 네가 그리 무기력하게 물러난다면
어찌 낭도들에게 씩씩한 무사의 기상을 장려할 수 있겠느냐? 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스승 문노 또한 마음이 편한 것은 아니었다. 얼마 전부터 미실 궁주에게서 비보랑을 풍월주의 자리에서 물리고 미생이 뒤를 잇게 하라는 압력이 들어오고 있었다. 비록 일선에서는 물러났지만 미실의 영향력은 막강했다. 스승의 꾸지람을 듣고 마음을 다져먹은 비보랑은 되도록 미생의 요구를 들어주며 낭도들의 화합을 위해 힘을 썼다. 하지만 골문 종기는 터지기 마련이었다. 미생은 더욱 기고만장하여 화랑도 내의 모든 일에 관여하려 했다. 비보랑의 신복들은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미생의 낭도들과 자주 충돌했다. 그 중에서도 비보랑의 종제인 대세는 미생이라면 치를 떨었다. 대세는 성격이 호탕하고 무예가 뛰어날 뿐만 아니라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이를 꾸짖었기 때문에 종종 예기치 않은 사고를 일으키고는 했다. 사건이 터진 것은 달밝은 밤이었다. 대세가 낭도들과 어울려 술을 마신 후 거리를 걷고 있었는데 골목 안에서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달려가 보니 미생의 처남인 제문낭이 낭도들과 함께 한 처녀를 둘러싼 채 희롱하고 있었다. 제문낭은 평소에도 미생의 힘을 믿고 낭도들을 함부로 대하고 민가에서 행패를 부리는 일이 종종 있었다. 대세는 이를 보고 의협심이 발동해서 제문낭의 무리에게 달려들었다. 제문낭의 낭도들은 대세가 무서운 기세로 달려들자 대항하려 했지만 그의 빠른 주먹과 발길질에 힘 한 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쓰러졌다. 제문낭은 평소 대세의 매서운 주먹을 두려워하고 있었기에 벌벌 떨면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다. 한 번만 봐주게. 내 취중에 잠시 실수를 한 것이네. 내 놈의 간악한 심사야 내 익히 알고 있는 바이다. 어찌 발뺌을 하려 하느냐? 대세가 소뚜껑만한 주먹을 들어 뻔뻔하고 비열한 제운랑의 얼굴을 내리치자 그는 코와 입에서 피를 토하며 기절을 했다. 대세는 한심하다는 눈으로 쓰러진 제운랑을 쳐다보다가 그의 신복들에게 그를 부축해서 돌아가게 했다. 대세는 낭도를 시켜 겁에 질려 있는 처녀를 집으로 데려다주게 한 후에 모처럼 가슴이 후련해져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처럼 망신을 당하고 가만히 있을 제문랑이 아니었다. 제문랑은 대세가 여자를 탐하며 술이나 마시고 거친 행동을 일삼는다고 미생에게 중상모략을 했다. 미생은 이를 듣고 비보랑에게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비보랑은 대세를 믿고 있었지만 미생의 말도 무시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일단 대세에게 도의 일에서 손을 떼고 근신하라고 일렀다. 이에 노한 대세는 도성을 훌쩍 떠나 자출 감추고 말았다. 이 소식을 들은 대세에 버뜨린 구칠, 비형랑 등은 분기를 참지 못했다. 그들은 복수를 하겠다고 제문랑을 찾아다녔다. 용춘은 상황이 험악하게 돌아가자 이들을 눌러앉히려고 했었지만 분노에 휩싸인 젊은 낭도들을 무마시키는 일은 쉽지 않았다. 금방이라도 낭도들이 양패로 나뉘어 유혈이낭자한 싸움을 벌일 분위기였다. 비보랑은 풍을 줄어서 이 사태를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다. 비보랑은 조용히 미생을 집으로 청했다. 더 이상 반목이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없구려. 내가 그대에게 풍월주의 지위를 물려줄 테니 낭도들을 잘 다독여 주시오. 비보랑의 비장한 얼굴과는 대조적으로 미생의 얼굴에는 옅은 미소가 감돌았다. 대신 나의 신복들도 거두어 중용해 주시길 바라오. 특히 용춘, 대세, 구칠, 비형량 등은 크게 쓰일 만한 인재들이오. 미생은 이미 풍월주의 자리에 오르기라도 한 듯 무게를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비보랑은 미생이 돌아간 후에 용춘, 비형랑 등의 신복들을 불러 물러날 뜻을 밝혔다. 용춘은 이미 짐작하고 있었다는 듯 침통한 표정으로 입을 다물었지만 비형랑은 크게 놀라 극렬히 반대했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형님이 무슨 잘못이 있어 물러나신단 말입니까? 이 모두가 화랑도의 단합을 위한 일이니 더는 왈가왈부하지 마라. 너희들은 앞으로 새로운 풍월주와 함께 도를 지켜나가야 한다. 이게 풍월주로서의 마지막 명령이다. 비보랑이 신신당부를 하자 용춘을 비롯한 낭도들은 어쩔 수 없이 눈물을 흘리며 그의 뜻에 따르겠다고 맹세했다. 이리하여 비보랑이 물러나고 미생이 풍월주의 자리에 올랐다. 미생은 위에 오르자마자 자신의 신복들로 화랑도의 요직을 채워나갔다. 이를 참다 못한 대세와 구칠은 개탄하며 새로운 도를 찾겠다고 바다 건너 서쪽으로 떠났다. 용춘은 화랑도의 일에서 손을 떼고 두문불출한 채 학문을 익히는 데 정진하며 때를 기다렸다. 세월이 지나 영원히 세력을 떨칠 것 같았던 미생도 미실공주의 아들인 하종에게 밀려나 풍월주의 자리를 내어놓았다. 미실공주는 문노와 비보랑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하종이 풍월주가 된 이후에는 문노의 제자들을 주로 등용했다. 그래서 하종의 뒤를 이어 연륜이 보리가 풍월주가 됐다. 진평태왕 때에는 궁에 삼태우가 있어 정사에 관여했는데 진흥태왕의 왕후였던 사도태우와 진평태왕의 어머니이자 동륜태자의 부인인 만호태우, 그리고 진지태왕의 왕후였던 지도태우가 그들이었다. 사도태우는 주로 미실공주를 통해서 정사에 관여하는 일이 많았고, 만호태우는 태왕의 힘에 기대어 사도태우의 세력을 견제했다. 반면에 이렇다 할 배경이 없는 지도태우는 이들 사이를 오가며 실속을 챙겼다. 이때 보리가 풍월주에 위해서 물러나면서 전임 풍월주들에게 후임을 천거토록 했다. 그때 비보랑이 용춘을 천거했는데 만호태우가 이를 탐탁치 않게 여겨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나 용춘을 어여삐 보고 있던 사도태우가 용춘을 풍월주로 삼도록 지시를 내렸다. 용춘이 궐에서 자랐기 때문에 사도태우는 그의 댄데미를 잘 알고 있었다. 골짜기에 웅크리고 있던 용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용춘은 인품이나 신분에 있어서 흠잡을 곳이 없었기 때문에 각 파벌을 망라한 모든 낭도들이 그가 풍월주에 오르게 된 것을 기뻐했다. 용춘은 풍월주가 되자 골품에 상관없이 인재를 등용했다. 신분과 파벌에 구애받지 않는 용춘의 소신으로 인해 그동안 분란에 휩싸였던 화랑도는 다시 안정을 찾았고 낭도들 사이에서 반목과 질시가 사라졌다. 이를 지켜본 진평태왕은 마음으로 용춘을 자신의 사위로 정직했다. 어느 날 태왕은 좌우를 모두 물리친 후에 천명공주를 대전으로 들게 했다. 진평태왕은 막상 공주를 대하자 어떻게 말을 꺼낼지 몰라 잠시 머뭇거렸다. 어색한 침묵이 두 사람 사이로 흘러갔다. 하지만 이미 결심한 일이니 빨리 알려주는 것이 좋았다. 짐에게 아들이 없으니 당연히 큰딸인 네가 왕위를 계승해야 한다. 허나 나라를 이끌어 가려면 그만한 그릇이 되어야 한다. 내 보니 용춘의 언행이 태왕의 자질에 부합되는 바가 있더구나. 그러니 네가 용춘에게 왕위를 양보함이 어떻겠느냐. 태왕은 말을 하고 나서 공주의 얼굴을 살폈다. 용춘을 사랑하는 천명으로서는 그보다 기쁜 일이 없었다. 자신의 목숨이라도 줄 수 있는 사람이었기에 태왕의 자리가 조금도 아깝지 않았다. 아바마마의 뜻이 정녕 그러하시다면 소녀는 마땅히 딸일 뿐이옵니다. 편전을 나서는 공주의 심장은 기쁨과 흥분으로 인해 빠르게 뛰고 있었다.
며칠 후 진평태왕은 용춘을 궁궐로 불러들여 독대했다. 짐은 네가 천명과 혼례를 올리고 내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르기를 바란다. 보통 사람이 일국의 왕위를 물려주겠다는 말을 들었다면 기쁨으로 온몸을 태우고도 남았을 테지만 용춘의 대답은 잔잔한 호수처럼 차분했다. 태왕은 하늘이 낸다고 하였사옵니다. 소신은 타고난 품성이 유약하고 능력에 일천하여 폐하의 눈부신 명성에 누를 끼칠 것이옵니다. 감히 명을 받잡지 못하는 소신의 뜻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진평태왕이 여러 번 간곡히 권했으나 용춘의 결심은 요지부동이었다. 결국 진평태왕도 용춘의 뜻을 꺾지 못했다. 궁궐을 빠져나온 용춘은 상념에 잠겨 기림으로 발길을 옮겼다. 숲을 가득 메운 느티나무, 물풀의나무, 쌀이나무 등이 가지를 뻗어 포근히 감싸주었기에 용춘은 마치 어머니의 품에라도 안긴 듯한 편안함을 느꼈다. 용춘은 가슴을 펴고 나무들이 뿜어내는 내밀하고 은은한 향기를 마음껏 들이마셨다. 그러자 궁궐에서 생긴 불편한 감정들이 깨끗하게 사라졌다. 용춘이 숲의 향내를 맡으며 한참을 걷다 보니 앞에 풍성한 나뭇잎들을 가진 커다란 느티나무가 나타났다. 용춘은 반가워하며 천천히 느티나무로 다가가 나무에 손을 대어 보았다. 어릴 적 느꼈던 촉감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느껴졌다. 햇빛이 나뭇잎 사이로 그물처럼 쏟아져 내렸다. 용춘은 나무 아래로 내려가 두 다리로 땅을 짚고 섰다. 숲길이 한눈에 들어왔다. 이제 자신이 가야 할 길이 선명하게 보였다. 느티나무는 마치 배웅이라도 하는 듯 가지를 흔들고 있었다. 용춘이 왕위 계승을 거부했다는 말을 전해들은 천명공주는 비참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이는 곧 자신과의 혼인 또한 거절한 셈이었다. 공주는 슬픔과 원망으로 흔들리는 마음을 가눌 수가 없어 몸져누웠다. 며칠 후 그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있던 공주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시녀에게 나갈 채비를 갖추라고 일렀다. 시녀 하나만을 데리고 궁을 빠져나온 천명공주는 용춘의 숙소로 찾아왔다. 용춘은 천명공주가 찾아왔다는 말을 듣고 급히 나가 맞이했다. 공주께서 이곳엔 어쩐 일이시오? 천명은 꿈에도 그리던 용춘의 얼굴을 대하자 한동안 말을 이을 수 없었다. 그동안 원망했던 마음도 뜨거운 불길 속에서 지푸라기가 사그라들듯이 사라져버렸다. 오라버니께서는 정녕 왕위를 이을 생각이 없으신지요? 천명은 조심스럽게 운을 떼었다. 그것은 공주의 자리요. 미력한 내가 어찌 탐할 수 있겠소? 그렇다면 저는 어떠하십니까? 천명은 뜨거운 시선으로 용춘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대는 왕위를 이어야 할 사람이요. 하지만 나는 왕의 남자로 살아가고 싶은 생각은 없어. 용춘은 천명의 시선을 피하며 말했다. 천명은 지그시 입술을 깨물었다. 그럼 제가 왕위를 포기하면 어떻습니까? 이미 용춘을 위해서 버렸던 왕좌였다. 용춘은 천명의 깊은 눈 속에서 확고한 사랑과 의지를 보았다.
용춘 또한 천명을 마음에서 잊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어릴 때부터 천명은 늘 용춘의 곁에 있었다. 그녀는 가장 좋은 친구이자 누이였으며 조력자였다. 용춘이 궐을 떠날 때 가장 마음에 걸렸던 사람은 바로 천명이었다. 자신이 누리던 모든 기득권들을 포기하기는 어렵지 않았지만 천명을 볼 수 없다는 사실만은 용춘에게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다. 용춘은 오늘에서야 자신의 사랑이 외롭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흩어졌던 감정들이 한 곳에 모여 모닥불처럼 활활 타오른 순간이었다. 천명은 다시는 궐로 들어가지 않았다. 용춘과 함께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그녀의 보금자리였다. 천명을 수행했던 시녀가 왕궁으로 돌아가 그녀의 뜻을 태왕에게 아뢰었다. 태왕은 고개만 끄덕일 뿐 아무런 말이 없었다. 태왕도 이미 천명의 마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신라의 신분제인 골품제에서 보면 왕실의 사람이 궁궐을 떠나게 되면 성골의 신분을 잃게 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천명은 더 이상 성골이 아니었고 그래서 왕위를 이을 수 없었다. 이때까지 왕위를 잇는 것은 성골만의 특권이었다. 그러니 자연히 천명의 뒤를 이어 둘째인 덕만이 유력한 왕위 계승자로 떠올랐다. 진평태왕도 덕만이 태왕의 자질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왕위를 덕만에게 물려줄 결심을 했다. 하지만 너무 서두르면 또다시 용춘이나 천명의 일처럼 잘못될까 두려워 성급하게 말을 꺼내지 않고 지켜보았다. 그런데 이때 덕만의 생모인 마야 부인이 세상을 떠난 뒤에 왕후가 된 승만왕후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왕자를 출산했다. 태왕은 왕위의 계승 문제에 있어서 더욱 신중해야 했다. 이 무렵 서라벌의 저자에서 괴상한 노래가 퍼지고 있다는 소문이 태왕의 귀에 들려왔다. 그 노래는 선화공주가 밤마다 외간 남자와 만나 몰래 정분을 토한다는 민망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선화공주는 태왕이 금지옥엽처럼 아끼는 막내딸로 신라 제1의 미인이라 불릴 정도로 미모가 출중했다. 진평태왕은 금의장을 불러 사건의 전말을 철저하게 조사하라 명했다. 금의장은 군사들을 이끌고 노래의 진위지인 저자로 나가 탐문을 하며 돌아다녔다. 노래의 출처를 쫓다 보니 어느덧 저자의 아이들에게 모아졌다. 금의장은 일단 아이들에게 그런 노래를 부르게 된 경위를 물어봤다. 그러자 열이면 열 모두 밤에 어떤 남자와 함께 가는 공주의 모습을 보았다는 것이었다. 금의장은 아이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었다. 저자의 아이들이 무슨 이유로 그런 거짓말을 지어내겠는가?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날 리 없었다. 금의장은 태왕에게 나아가 보고 들은 대로 아뢰었다. 진평태왕은 보고를 받고 크게 노했다.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승만왕후는 자신의 소생을 태자로 만들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아들을 태자로 삼으려면 먼저 유력한 왕위 계승 후보인 덕만과 선화공주를 제거해야 했다. 태왕이 침소에 들자 승만왕후는 미리 준비한 술상을 내오게 한 다음 넌지시 태왕의 의중을 떠보았다. 이제 선화도 시집갈 나이가 되지 않았습니까?
승만왕후의 얼굴은 참으 심각해 보였다. 그건 그렇소만 해괴한 소문이 돌아 걱정이구려. 어찌 일국의 공주가 몰래 외간 남자를 만난단 말이오? 태왕은 막내인 선화공주를 가장 예뻐했기에 꾸지람 한 번 하지 않고 키웠다. 하지만 오늘만은 달랐다. 태왕의 얼굴은 배신감과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사람은 누구나 때가 되면 짝을 찾게 되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제가 선화를 따로 불러 자세한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소문이 사실이라면 조용히 타이르겠습니다. 내 왕후만 믿겠어. 그러니 잘 좀 타일러 근신하게 하시오. 태왕과 이야기를 마친 승만왕후의 입가에는 알듯 모를 듯한 미소가 흘렀다. 이튿날 아침, 승만왕후는 후원에 있는 선화공주의 처소로 찾아왔다. 아무것도 모르는 선화공주는 승만왕후가 찾아오자 반갑게 맞이했다. 네가 외간 남자와 정분을 통했다는 소문이 들리던데 정녕 사실이냐? 온 저작거리에 해괴한 소문이 자자하더구나. 승만왕후는 눈을 가늘게 뜨며 짐짓 위험 있게 물었다. 선화공주는 터무니없는 모함에 놀라서 큰 눈이 더욱 커졌다. 승만왕후는 공주가 대답을 못하자 더욱 거세게 몰아붙였다. 어서 이실직고 하지 못하겠느냐? 공주는 왕후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가끔 불사에 참여한 것 외에는 궁궐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는데 어찌 외간 남자와 만날 수가 있단 말인가. 공주는 아무 말도 못하고 무고하게 자신을 몰아세우는 왕후에 대한 섭섭함으로 구슬 같은 눈물을 쏟아내기만 했다. 승만왕후는 공주의 표정을 보고 거짓 소문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선화부터 먼저 쫓아내야 덕만을 제거하기 쉬웠다. 그래야만 아들의 지위가 더욱 확고해질 수 있었다. 승만왕후는 모질게 마음을 다잡았다. 네가 변명을 못하는 것을 보니 소문이 맞는 게로구나. 부왕께서는 이 일로 불같이 화를 내고 계시다. 아니옵니다, 어마마마. 저는 억울하옵니다. 제가 폐하를 뵙고 자초지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화의 애처롭고 가련한 모습은 절벽 위에 핀 한떨기의 난 꽃과도 같았다. 승만왕후는 선화가 태왕을 만난 것을 두고 볼 수 없었다. 태왕이 선화의 측은한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약해질 게 분명했다. 승만왕후는 다시 냉랭하게 말했다. 부왕께서는 이미 금위장을 시켜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고 계시다. 네 모습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고 하신다. 너는 부왕의 기대를 배반하고 왕실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니 더 이상 궁에 머물 수 없다. 당장 궁을 나가거라. 공주가 변명할 틈도 주지 않고 왕후는 가혹한 최후 통첩을 던졌다. 공주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다정하던 부왕이 자신에게 나가라는 말을 했다니 믿어지지 않았다.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다. 공주는 태왕을 직접 만나 진실을 밝히고 싶었다. 하지만 왕후는 결코 용납하지 않았다. 왕후가 돌아가고 홀로 남겨진 공주는 서럽고 두려운 마음에 침상에 엎드려 밤새 울었다. 날이 샜지만 눈만 퉁퉁 부었을 뿐 변한 것은 전혀 없었다. 태왕의 명은 지엄했으므로 공주는 태왕과 얼굴을 마주하기 전에 궁궐을 나가야만 했다. 선화공주의 생모인 마야 부인은 이미 돌아갔으므로 공주의 편을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게다가 태왕의 분노가 너무나 컸기에 누구도 함부로 공주의 일을 입에 올릴 수 없었다. 이튿날 점심 무렵 공주가 어찌할지 몰라 침상에 힘없이 쓰러져 있는데 승만왕후가 시녀들을 거느리고 다시 찾아왔다.
평소 선화공주가 태왕의 총애를 받는 것을 시기하고 있었던 승만왕으로서는 이번 일이 너무도 통쾌했다. 하지만 왕실의 어른이기에 너그럽게 모든 일을 처리하는 것처럼 보여야 했다. 승만왕후는 어제와는 달리 애써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살갑게 말했다. 아직 어린 것이 험한 세상에 나가서 어찌 살아갈까? 금은 보패라도 몸에 지니고 있으면 한결 견디기 쉬울 것이다. 승만왕후는 시녀를 시켜 선화공주에게 준비한 폐물을 내어주었다. 이것은 재물을 가지고 어서 나가라는 말과 다름이 없었다. 상황이 이러니 선화공주는 행장을 꾸리고 차마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뗄 수밖에 없었다. 승만왕후는 시녀 홍씨에게 공주를 따르게 했다. 부왕의 진노가 가라앉을 때까지는 도성에서 멀리 떠나 있는 것이 좋을 것이다. 괜히 눈에 띄어서 좋을 게 없지 않겠느냐. 선화공주는 쓸쓸히 궁문을 나섰다. 궁궐 안에 세기밖에 몰랐던 선화는 막상 궁 밖으로 나오자 어디로 가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 공주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자 홍씨가 위로하며 말했다. 일단은 저희 고향 마을로 가시죠. 도성에서 시오리쯤 떨어져 있는 무명촌이 제가 태어난 곳입니다. 달리 갈 곳이 떠오르지 않았기에 공주는 홍씨를 따라 성문을 나섰다. 황금빛 물결이 넘실거리는 가을 들녘에 잠자리떼가 아름다운 자수처럼 하늘을 수놓으며 날고 있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공주의 소매자락을 잡아당기며 장난을 치고 지나갔다. 난생 처음 탁 트인 시골길을 걷다 보니 공주는 어느새 근심 걱정을 잊고 경이로움과 행복감에 빠져들었다.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두고 이제까지 궁궐의 높은 담장에 갇혀서 살아왔던 자신의 인생이 한심스럽게 느껴질 정도였다. 새떼를 쫓는 아이들의 외침소리가 멀리에서 들려오자 공주는 자신도 옷을 걷어올리고 아이들과 함께 뛰어다니며 새떼를 쫓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공주가 상념에 사로잡혀 길을 걷고 있을 때 갑자기 굵직한 사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보안이 오래 걸어서 피곤한 듯하신데 잠시 쉬었다 가시죠. 선화가 고개를 돌려보니 나무 그늘 아래 장사치로 보이는 잘생긴 청년이 앉아 있었다. 그는 바로 소동이었다. 소동은 공주가 궐에서 쫓겨났다는 사실을 알고 성문에서부터 몰래 쫓아왔던 것이다. 이때 홍씨가 공주 앞을 막아섰다. 홍씨의 얼굴에는 낯선 남자에 대한 경계의 빛이 가득했다. 하지만 궁에서 꺼리낌 없이 살아왔던 선화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비록 가을 날씨가 선선하다곤 하나 오래 걸어본 적이 없는 선화로서는 힘이 들지 않을 수 없었다. 제법 따갑구나. 잠시 그늘에서 쉬어가자꾸나. 선화는 앞장서서 나무 그늘로 걸어갔다. 홍씨는 서동이 두려웠지만 공주를 지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뒤를 따랐다. 서동은 선화가 걸어오자 자리를 비켜주었다. 홍씨가 따라와 자리를 깔아주려 했지만 선화는 개의치 않고 그냥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선화의 치마가 풀썩 부풀어 올랐다가 가라앉았다. 서동은 선화가 가까이 앉자 조금 얼굴을 붉히더니 고개를 돌려 풀피리를 불기 시작했다. 풀잎이 떨리는 소리가 색다른 자극으로 선화의 귀를 매혹시켰다. 궁중에서 연주되는 화려한 음악과는 달리 소박하지만 마음을 움직이는 묘한 매력이 있었다. 공주는 차츰 풀피리 소리에 매료되어 갔다. 길가에 널린 풀에서 어찌 저렇게 매혹적인 소리가 날 수 있는지 정말 놀라운 일이었다. 지체가 높으신 분 같은데 어찌 수레도 타지 않으시고 이런 외진 길을 걷고 계십니까? 서동의 물음에 공주는 정신을 차렸다. 공주는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며 대궐에서 쫓겨나게 된 자신의 처지를 털어놓았다. 서동은 웃음을 지으며 공주를 위로했다. 곧 공주님의 누명이 벗겨져서 다시 궁궐로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 심려치 마세요.
선화는 서동의 해맑은 웃음이 마음에 들었다. 매일같이 허례허식으로 치장하고 자신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던 귀족의 자제들만 보다가 이렇게 꾸밈없이 웃고 말하는 서동을 만나게 되니 가을 들녘만큼이나 신선한 충격이 전해져 왔다. 전 장사치로 각 고을을 돌아다니며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 그럼 세상 곳곳을 잘 알고 있겠군요. 그럼요. 방방곡곡 저의 발이 거치지 않는 곳이 없답니다. 그 말을 들은 선화가 뛸 듯이 기뻐했다. 제가 궁궐을 떠나서 지낼 곳을 찾고 있었어요. 당신이 그처럼 지리에 밝다면 나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낙원으로 데려다주지 않을래요? 선화는 어릴 적 유모가 들려주었던 이야기에 온갖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하고 꿀이 냇물처럼 흐르는 낙원을 머릿속에 떠올리고 있었다. 제가 자란 백제의 용화산 아래 금지라는 곳이 있는데 지상의 낙원입니다. 그곳이라면 공주의 마음에 흡족하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길을 안내하겠습니다. 공주는 처음 본 서동이 조금도 낯설지 않고 믿음직스러웠다. 공주가 서동을 따라 나서려 하자 홍씨가 앞을 막았었다. 공주님, 저랑 같이 무명촌으로 가기로 하시고서는 어찌 낯선 남자를 따라가려 하십니까? 아무리 세상 물정을 모르셔도 그렇지 이러시다가 자칫하면 큰 봉변을 당하십니다. 하지만 공주는 태평한 얼굴로 대답했다. 앞으로는 이 사람이 길을 안내해 줄 것이니 너는 혼자 고향으로 돌아가라. 홍씨는 기가 막히지 않을 수 없었다. 공주가 오랫동안 모시던 자신을 버리고 방금 만난 생면부지의 남자를 선택한 것이었다. 홍씨는 끝까지 막아보려고 했지만 공주는 결코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죠. 공주님께서 선택하신 일이니 소녀도 따를 수밖에요. 홍씨는 이제까지 철저히 궁중의 시녀로 자랐다. 시녀가 지켜야 할 예의 범절을 익히고 법도에 어긋남이 없도록 스스로를 단련시켰다. 그래서 그토록 보고 싶었던 고향과 부모 형제들이 지척에 있었지만 모시는 사람을 위험에 방치한 채 갈 수는 없었다. 서동은 준비해두었던 나귀에 공주를 태우고 길을 떠났다. 단풍이 붉은 바다를 이룬 산을 넘고 옥빛으로 반짝이는 강을 건너며 선화는 서동의 매력에 조금씩 빠져들어갔다. 선화는 오랜 여행을 하는 동안 비록 몸은 힘이 들었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편안했다. 서동은 이미 선화의 마음속에서 중요한 사람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여행을 한 지도 20날이 지났을 무렵이었다. 서동이랑은 날이 저물자 산 아래 작은 주막에 여장을 풀었다. 2, 3만 넘어가면 바로 금지가 보일 겁니다. 이제 긴 여행도 끝을 맺을 시간입니다. 끝이란 말을 하는 서동의 얼굴이 어두웠다. 선화도 서동과의 여행이 끝난다고 생각하니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린 듯 허전했다.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간 선화는 일찍 자리에 눕기는 했지만 서동의 얼굴이 떠올라서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옆에 누워있던 홍씨는 세상 모르고 잠에 빠져 있었다. 홍씨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이상하게 귀에 거슬려 선화는 몸을 돌려 등을 보이고 누웠다. 달빛이 창틈 사이로 새어들어와 선화의 얼굴을 더듬고 지나갔다. 선화는 울렁거리는 마음이 진정되지 않아 크게 심호흡했다. 그때 갑자기 문 밖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선화는 숨이 멎어버릴 것만 같았다. 나지막하게 선화를 부르는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서동이었다. 선화는 잠시 동안 마음을 가라앉히고 밖으로 나갔다. 서동은 등을 돌린 채 마당에 서 있었다. 깊은 밤이었지만 달빛이 밝아 서동의 넓은 등이 또렷하게 보였다. 서동이 선화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눈은 달빛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광채를 뿜어내고 있었다. 서동은 바라만 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선화는 그가 자신에게 전하려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선화는 서동에게 눈을 떼지 않은 채 천천히 다가갔다. 어느새 몸의 떨림이 멈추고 열기가 올라왔다. 당신이 없다면 평생 칠흑 같은 어둠만이 계속될 것 같아요. 선화는 끓어오르는 열기를 토해내듯 고백했다. 서동은 지금이야말로 자신의 신분을 밝혀야 할 때라고 생각했다.
공주님, 제가 유언비어를 만들어냈던 바로 그 서동입니다. 저를 용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용서라뇨. 당치 않습니다. 이 모두가 하늘의 뜻입니다. 말을 마치자마자 공주는 자신의 입술로 서동의 입을 막았다. 평소 공주는 서라벌의 귀족 자제들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녀는 부모 잘 만나 부귀영화를 누리며 잘난 척하는 이들을 경멸했다. 그랬기에 공주는 혼자의 힘으로 인생을 개척하며 살아가는 서동을 보고 호감을 가졌다. 그리고 함께 여행하며 말을 파는 모습과 지금까지의 여러 정황을 미루어보고 이 청년이 노래의 주인공인 서동이 아닐까 의심하고 있던 참이었다. 공주의 말을 듣고 서동은 잔뜩 긴장했던 얼굴을 폈다. 그의 얼굴은 백꽃처럼 환하게 피어났다. 서동은 기쁨을 참지 못하고 선화를 얼싸는 채 소리를 질렀다. 갑자기 터져나온 외침에 놀라서 잠이 깬 홍씨가 무슨 일인가 해서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그녀는 달빛 아래서 두 사람이 껴안고 있는 광경을 보고 자기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었다. 눈치 빠른 홍씨는 이미 두 사람이 서로를 마음에 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사실 사랑이란 감정은 본인들이 가장 늦게 아는 법이었다. 서동 일행이 금지가에 이르니 날이 추운데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들꽃들이 자라나 있었다. 맑은 못에서는 안개가 피어올라 마치 신선들이 노니는 도원처럼 보였다. 서동은 오랜만에 고향을 찾아 감회가 새로운지 떨리는 목소리로 연못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곳에서 용이 나타났다고 해서 용지라고 불리기도 하지요. 예전엔 저기 보이는 숲속에 초가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았지요. 공주가 다가가 보니 나무들 사이로 공터가 있고 초가집의 흔적들이 아직도 남아 있었다. 서동은 어릴 때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다. 그는 용화산에 올라가 말을 캐어 저자에 내다 팔아 살림을 보았다. 그런데 서동이 12살이 될 무렵 어머니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났다. 임종하던 날 어머니는 품에서 반쪽짜리 청동 거울을 꺼내주면서 힘겹게 말했다. 이건 너의 아버지가 주신 징표다. 이걸 가지고 있으면 언젠간 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서동은 그 부자를 소중히 품에 간직했다. 어머니는 어린 아들을 두고 가는 것이 못내 한이 되었는지 눈을 감지 못하고 숨을 거두었다. 서동은 평소 말을 캐러 다니며 알게 되어 스승으로 모시던 용화산 사자사의 지명스님에게 어머니의 천도제를 부탁했다. 지명스님은 어린 나이에도 청명하고 심지가 굳은 서동을 아끼고 있었으므로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서동의 모친의 극락왕생을 할 수 있도록 제를 지내주었다. 서동 모친의 시신은 화장했고 그 요고는 사자사에 안치됐다. 어머니의 죽음으로 충격을 받은 서동은 살아갈 의욕을 잃었다. 이제는 세상에 위토로 남은 것이었다. 서동은 지명스님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이제 세상에서 누구에게 의지하며 살겠습니까? 거두어 주십시오. 서동이 출가하겠다고 말하자 지명스님은 한참 동안 서동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아직 내가 감당해야 할 세상의 업보가 많이 남았구나. 네 관상을 보면 너는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 큰 인물이 될 것이다. 함부로 경고망동하지 말거라. 지명스님은 서동을 엄히 타이른 후에 믿음이 신실한 사자사의 불신자이자 도성 제1의 거상인 만부에게 소개장을 써주었다. 이 소개장을 들고 가면 널 흔쾌히 받아줄 것이다. 그분 밑에서 장사를 배우면서 세상을 보는 눈을 키우도록 해라. 너는 의지가 굳은 아이니 무엇을 하든 잘 해낼 수 있으리라 믿는다. 이리하여 서동은 용화산을 떠나 사비성으로 오게 됐다.
사비성에 도착한 서동은 지나가는 장사치처럼 보이는 사내를 붙잡고 만부의 집을 물었다. 그러자 사내는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이 서동을 쳐다보았다. 도성에서 만부 어른의 집을 모른단 말이냐? 저기 보이는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 대상인 만부 어른 댁이니라. 서동이 사내가 가리키는 것을 보니 과연 궁궐만큼이나 웅장한 저택이 눈에 들어왔다. 잠시 후 서동은 커다란 소설대문 앞에 서서 큰 목소리로 사람을 불렀다. 그러자 육중한 문이 열리더니 젊은 하인 하나가 나왔다. 하인은 문 앞에 어린아이가 서 있자 무시하는 듯한 말투로 물었다. 무슨 일이냐? 여긴 너 같은 어린아이가 장난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서동은 조금도 기가 죽지 않고 하인을 똑바로 쳐다보며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만부 어른을 찾아온 손님이요. 그러니 어서 어른께 알리고 나를 안내하도록 하시오. 하인은 서동의 당당한 태도를 보고 범상한 아이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만부에게 달려가 문전에서의 일을 아뢰었다. 하인의 말을 전해 들은 만부는 아이를 별채로 데리고 오도록 했다. 자리에 앉아있던 만부는 방으로 들어서는 서동을 보자 놀라서 벌떡 일어났다. 이제까지 장사를 하느라 수많은 사람을 만나보았지만 이처럼 관상이 뛰어난 사람을 본 적이 없었다. 말로만 듣던 용봉지상이었다. 만부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서동을 맞이하여 좌정하게 했다. 서동은 예를 갖추고 자리에 앉았다. 그래, 무슨 일로 나를 찾아왔느냐? 서동은 지명스님이 써준 소개장을 꺼내놓았다. 나으리께 몸을 의탁하고자 합니다. 만부는 지명스님이란 말에 반갑게 편지를 뜯어봤다. 편지에는 서동이 효순의 아들이란 사실과 그의 뛰어난 자질과 사정이 상세히 적혀 있었고 더불어 소년을 맡아서 잘 보살펴달라는 당부가 있었다. 만부는 서동에게 이것저것 궁금한 일들을 물었다. 오랫동안 담소를 나눈 가운데서도 서동은 몸가짐에 조금의 흐트러짐이 없었다. 서동의 언행에서 풍겨나오는 기품을 느낀 만부는 흔쾌히 서동을 자신의 양자로 받아들였다. 집안 사람들은 만부의 파격적인 결정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만부에게는 자식이 없었으므로 그의 막대한 재산이 양자가 된 서동에게 돌아갈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만부의 부인을 비롯한 친지들은 그의 황당한 행동을 말렸지만 만부의 의지는 확고부동했다. 만부는 주로 서방의 강남과 외를 오가며 중개무역을 하여 막대한 이익을 보았는데 항상 직접 배를 타고 다니며 타국의 상인들과 접촉을 했다. 양자를 맞아들인 이후로 만부는 늘 서동을 데리고 다니며 천하의 풍물을 익히도록 하고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과 장사의 묘리를 가르쳤다. 그렇게 천하를 주의하는 몇 년 사이에 소년이었던 서동은 훌륭한 청년으로 자라났고 그의 내면은 더욱더 깊고 넓어졌다. 만부는 왕족을 비롯하여 조정의 고위관직에 있는 관료들과 두터운 친분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위덕태왕의 조카인 효순과는 호영호재하는 막역한 사이였다. 효순은 이미 장년의 나이가 됐지만 관직에 나서지 않고 있었다. 이 당시는 위덕태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아좌태자의 세력이 득세하고 있었다. 효순은 조정에 나가 분란에 휩싸이는 것을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위덕태왕이 관직을 내려도 애써 거부했다. 효순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여행이나 다니며 유유자적하는 것으로 소일을 삼았다. 그러면서 가끔 직위인 만부를 찾아와 술을 마시며 신세를 한탄했다. 이때 만부는 서동을 양자로 들였다. 그러던 어느 날 효순이 집에 찾아오자 만부는 아들을 소개시켜 주겠노라며 서동을 불렀다. 서동은 방에 들어서자 효순에게 큰 죄를 올렸다. 효순은 서동의 얼굴을 보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너무도 낯익은 얼굴이었다. 우리가 전에 본 적이 있던가?
서동 또한 웬일인지 효순이 남같이 느껴지지 않았다. 하지만 사는 곳이 달랐고 신분 또한 엄청난 차이가 나거늘 어디에서 만날 수 있었겠는가. 전 그동안 산골에서 살았는데 어찌 어르신같이 귀하신 분을 뵐 수 있었겠습니까? 자넨 어디서 자랐는가? 용화산 아래 금지가입니다. 금지란 말을 들은 효수는 벼락을 맞은 듯 그 자리에서 얼굴이 굳어져 버렸다. 울분을 참아야 했던 젊은 시절이었다. 효수는 왕족의 신분이었지만 관직에 나갈 수 없었고 나란 일에 관여할 수도 없었다. 포부가 컸던 피 끓는 청춘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형벌이었다. 효수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아 행장을 꾸려 발길 닿는 대로 바람같이 전국을 돌아다녔다. 그렇게라도 해서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열정을 잠재워야만 했다. 효순이 용화산 사자사에 머물며 지명스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을 때였다. 지명스님은 효순을 타이르며 말했다. 욕심을 버리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시주님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지옥의 불이 타오를 것입니다. 효순은 조금씩 현실에서 포기하는 일에 익숙해지고 있었다. 어느 날 효순이 상념에 잡혀 탑주위를 거닐고 있었는데 갑자기 탑 뒤편에서 인기척이 들려왔다. 걔 누구요? 효순의 말소리가 들리자마자 인기척이 멈췄다. 사방이 괴기한 가운데 소쩍새 울음소리가 밤공기를 가르며 들려왔다. 효순은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탑 뒤쪽을 들여다보았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 사람이 탑 뒤에 바싹 붙어 숨어 있었다. 효순은 애써 용기를 내어 외쳤다. 누군데 이 한밤중에 이런 곳에 숨어있는 것이냐? 썩 나서지 못하겠느냐? 정체불명의 사람은 머뭇거리며 효순의 앞으로 나섰다. 환한 달빛 아래 드러난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효순은 심장이 덜컥 멈춰버릴 것만 같았다. 마치 한떨기 진달래꽃처럼 아름다운 처녀였다. 효순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굳어버렸다. 이제까지 도성에서 아름답다고 이름께나 날리는 처자들을 보아봤지만 이처럼 아름다운 여인은 없었다. 그녀에게서는 도성 여자들에게서는 느낄 수 없는 건강하고 활기 넘치는 아름다움이 흐르고 있었다. 간신히 흐트러진 정신을 다시 모은 효수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물었다. 관연한 처자가 야심한 밤에 이런 곳에서 무얼 하고 계시오? 효순이 부드럽게 대하자 처녀는 용기를 얻었는지 작은 입을 벌려 새처럼 지저귀기 시작했다. 처녀의 이름은 촉이었다. 촉은 용화산 아래 금지가에서 약초꾼인 아버지와 살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 얼마 전 아버지가 산에 오르다 낙상하여 허리를 다친 후로 몸져 누워 시름시름 앓았기 때문에 혹시나 부처님에게 빌면 나을까 하여 이렇게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매일 밤마다 찾아와 탑돌이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촉의 정성이 감동적이기도 했지만 그런 말들이 촉의 입에서 나오자 그저 옛날 이야기를 듣는 듯했다. 촉에게서는 이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과 안도감을 주는 묘한 마력이 있었다. 효수는 촉을 바라보고 있노라니 자신의 내면이 순수해지는 것 같았다. 그리고 이제까지 자신이 추구해왔던 것들이 부질없게 느껴졌다. 그 뒤로 효수는
인적이 드문 용화산 자락 숲속의 빈터에서 종종 초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고 결국 두 사람은 사랑하는 사이가 됐다. 초옥과 사랑을 하게 된 이후로 효수는 속세의 티끌을 털어내고 단잠을 이룰 수 있었다. 그들은 함께 숲속을 돌아다니며 시간을 보냈고 그러면서 두 사람의 영혼은 보이지 않는 끈으로 잇게 됐다. 효수는 왕실의 표식인 청동거울을 반으로 나누어 초옥에게 주었다. 이것으로 두 사람은 하나가 되었다. 얼마 후 초옥의 아버지가 병으로 세상을 하직하자 두 사람은 용화산 아래 금지가에 그들만의 보금자리를 만들었다. 효순이 초옥에 깊이 빠지자 지명스님은 효순을 불러 조용히 타일렀다. 시주님은 어차피 떠나야 할 사람입니다. 만나면 반드시 헤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너무 마음을 주면 결국 두 사람 모두에게 상처가 남을 것입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하지만 한참 사랑의 수렁에 빠져있던 효순에게 스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올 리 없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금지가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다. 몇 달 동안은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도 모를 정도로 즐거운 생활이었다. 효수는 사냥을 하고 초옥은 약초를 캐어 어렵게 생계를 이었지만 마냥 행복했다. 그렇지만 효수는 이미 도성에 처자가 있었고 사냥이나 하면서 여생을 보낼 인물이 아니었다. 초옥과의 생활이 1년이 넘어서게 되자 효수는 다시 도성의 생활이 그리워졌다. 도성으로 돌아갈 결심을 한 효수는 초옥에게 말했다. 내 잠시 도성에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소. 얼마 전에 사자사에 전갈이 왔는데 아버지께서 위독하시다는구려. 그럼 소녀도 서방님을 따르겠습니다. 지금은 집안이 어수선할 터이니 불쑥 당신을 데리고 갈 수는 없구려. 내가 먼저 가서 상황을 살핀 다음 기회를 보아 사람을 보낼 것이니 그때까지 기다리시구려. 효수는 매달리는 초옥을 뿌리치고 행장을 꾸려 집을 나섰다. 초옥은 떠나는 효순의 뒷모습을 보면서 다시는 만날 수 없으리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효순이 떠난 지 여러 달이 지났지만 도성에서는 아무 기별도 오지 않았다. 초옥은 입덧이 심해지자 자신의 몸에 태기가 있음을 깨달았다. 겁이 난 초옥은 사자사를 찾아가 지명스님에게 효순의 행방을 물었다. 그러나 지명스님은 효순을 잊으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얼마 후 초옥은 사내 아이를 낳았다. 도와주는 이가 없어 고통을 참아내며 짐승처럼 혼자서 태초를 끊고 아이를 품에 안았다. 초옥의 타고난 생명력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꺾일 줄 몰랐다. 그 후로 세월이 흘러 아이는 어머니를 걱정하는 속 깊은 아들로 자라났다. 초옥은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물으면 금지의 용이라고만 대답했다. 초옥이 금지가를 떠나지 못하는 것은 혹시나 효순이 돌아올까 해서였다. 죄책감이 든 지명스님은 그때부터 서동과 가깝게 지내며 그를 지켜주었다. 그리고 초옥이 죽자 지명스님은 서동을 도성에 사는 만부에게 보냈던 것이었다.
출연 정기항, 이종구, 이정구, 송도영, 송두석, 김태웅, 문선희, 곽윤상, 변종필, 안장혁, 이은주, 박영화, 원호서, 김명수, 임주현, 이장원, 최하나. 해설 김종성. 음악 이춘화, 효과 엄기혁, 기술 서교식. 총진행 유만준. 임동주 원작, 김기덕 연출, 제69부 서동요 편이었습니다.